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지도자들은 한 남자의 결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백악관에서 내려진 단 한마디의 명령이 70년간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NATO는 더 이상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한마디에 유럽 정상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대신 지구 반대편 한 지역의 지도자들은 긴장 속에서도 묘한 기대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혼란에 빠졌고 외교관은 술렁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질서의 축이 이동하는 그 순간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유럽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그는 NATO 동맹국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정작 유럽 국가들은 약속한 GDP 2%의 국방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을 호구로 보는 것이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당시 외교적 수사 정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가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불만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다른 나라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유럽을 지키다 죽어야 하는가?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왜 유럽의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 트럼프에게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그가 보기에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행정부 내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급진적인 충동을 어느 정도 제어했습니다.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이 NATO 동맹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핵심 자리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처음에는 트럼프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번에도 결국은 타협하겠지. 미국이 NATO를 버릴 리가 없어. 독일의 정치인들은 서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의 외교관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허풍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 된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내심 트럼프가 정말로 유럽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 그리고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동맹체제를 정말로 허물 리가 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유럽 지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3만 5천 명의 미군 중 상당수를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순환 배치되어 있던 미군 병력도 축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해군은 대서양 함대의 규모를 줄이고 그 전력을 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중해에 상시 배치되어 있던 항공모함, 전단도 철수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NATO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 내에 진행되었지만 워싱턴에서 비밀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곧 언론에 관련 내용이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급히 백악관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미루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만이 겨우 트럼프와 짧은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영국 측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경호원 역할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초점은 이제 태평양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이것은 70년 대서양 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올인하려는 그 지역은 바로 인도마이너스 태평양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유럽의 러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국이다. 러시아는 분명 성가신 존재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불량 국가이지만 경제 규모나 장기적인 잠재력 면에서 미국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준은 아니다. 반면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의 70%를 넘어섰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이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함정수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직면한 진짜 도전이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제력을 합치면 미국 다음으로 크고 러시아보다 10배 이상 크다. 그들이 국방에 진지하게 투자한다면 러시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이 유럽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제한된 자원과 역량은 진짜 위협이 있는 곳, 즉 인도마이너스 태평양에 집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는 것은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방 진영이 분열되면 중국의 국제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가 아시아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에 쏟던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이 중국을 향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민감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 내에 대만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력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역사의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킨 지도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태평양에 전력을 집중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비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중난하이의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NATO의 동진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 중 하나도 NATO가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스스로 유럽에서 발을 빼려 한다면 이것은 푸틴이 전쟁으로도 얻지 못한 것을 트럼프가 무상으로 안겨주는 셈이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 물론 푸틴은 트럼프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소적인 유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힘을 빼면 러시아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에서도 러시아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푸틴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극도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논평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정책 변화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도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서는 치열한 분석과 전략적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매일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미국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에 집중한다면 이것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회인가, 위기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고 주일 미군은 일본 방위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일본 방위 공약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면 그 혜택의 일부가 일본에게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게도 방위비 분담 확대,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등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성향은 미국이 일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한편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높이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상황은 복잡한 방정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 김정은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가졌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두 정상은 만났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총명하다고 칭찬했고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며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회담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고 하노이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 후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김정은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럽군 창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국방비를 GDP의 3%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들은 미국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 통일된 대응이 나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누군가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미국 없이도 유럽이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론과 온건론이 충돌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럽의 결속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집중 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태평양 사령부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괌과 일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증강되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태평양 지역에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해군은 태평양에서 운용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확대했습니다. 호주, 일본, 인도, 필리핀 등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쿼드카드 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도 확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재편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 것에서 지역적, 나아가 글로벌한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 남중국해 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 등이 양국 간 협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고 북한 문제 해결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재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중국과도 깊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군사력, 특히 미사일 역량과
해군력은 영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정부의 요인들과 수시로 만나며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피보국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한국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한국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 트럼프는 보다 거래적인 TRANSACTIONAL 접근을 취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면 미국도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야 하는 고도의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에서 한국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둘째, 자주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스스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 이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다변화된 외교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공간을 넓혀야 했습니다. 특히 유럽이 미국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한국, 일본, 호주 순방을 계획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글로벌 브리튼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 무역 확대 등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이탈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런 흐름을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서방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중국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 빈자리를 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채운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국이 유럽과 손을 잡고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을 형성하면 이것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경제적 유인과 외교적 압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제한적인 성과만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발전시키는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했을 때도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한국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유럽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질서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이었던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었지만 더 이상 모든 곳에서 모든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충격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방위력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면서도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인도는 비동맹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쿼드를 통해 중국 견제에 동참했습니다. 이 복잡한 체스판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이 이 시점에서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체계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K-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지지 않았고 주문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최적의 공급자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연이어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게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요청과 중국 시장의 중요성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G7의 게스트로 초청되는 빈도가 늘었고 정식 회원국 가입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OECD,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고위직 진출도 늘어났습니다. 월드뱅크와 IMF에서 한국의 지분과 발언권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중소국이 아니라 국제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제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의 결과였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퍼뜨렸고 삼성과 현대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했으며 BTS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중 첫 아시아 순방이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었고 그 자체가 한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찬양하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칭찬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더 많은 기여를 요청했고 무역 불균형 시정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톤은 협력적이었고 한국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에게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즐겼고 외교적 쇼맨십을 선호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낼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수위의 무력 시위로 주목을 끌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유동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예민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힘을 빼고 아시아에 집중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미일 동맹의 심화, 쿼드의 활성화, AUKUS의 확대, 이 모든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상하이 협력기구 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결속,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은 중국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긴장을 관리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고 유럽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전방위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편에 확실히 서기를 원했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양쪽의 압력 사이에서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교적 지혜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유럽 이탈 선언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질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NATO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동맹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줄었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위력 구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국을 대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고 그 종착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중국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지만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랑이 일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어떤 나라는 공포에 떨었고 어떤 나라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국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의 조리 아닙니다. 스스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국력의 결과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이 젊은 시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시진핑이 어떤 야심을 품든, 푸틴이 무슨 음모를 꾸미든, 타카이치가 어떻게 행동하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일제강점, 한국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든 한국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에 올인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주 국방 역량을 키워왔고 다변화된 외교를 펼쳐왔으며 경제와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격변의 시대에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